자꾸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불면 선빵 한 대 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선빵인데요. 좀 더 전략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킬체인입니다. 간단히 공세적 방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때려서 막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 위치는 극비일 테고 이를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군사정찰 위성이 필수적인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우주정찰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의 425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서 대한민국 킬체인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산 425 위성은 발사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라고 평가받았는데요. 우리군은 2014년부터 무려 10년간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25 위성 획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장 사업의 이름부터가 고성능 영상 레이더, 홍칭사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기호, 적외선 IR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의미하는 425 일정도인데요. 지난 12월 2일 발사된 군사정찰 위성은 이중 2호를 담당하는 2호 IR 위성이었습니다. 현재는 지상과의 통신 점검 등 시험 운용을 거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정찰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2호 위성은 광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의 표면을 관측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시광선과 적외선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리정보 시스템 및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찰 위성하면 떠올릴 수 있는 눈이나 카메라를 떠올리시면 편한데요. 고성능의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에는 적외선으로, 주간에는 광학 카메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주야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카메라를 이용하는 직접 관찰 방식이다 보니 해상도는 높아도 날씨에 따라 감시 영역에 제약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은 일종의 레이더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전자파를 목표물에 투사하고 이때 반사된 신호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합성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면밀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사위성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레이더파의 길이에 따라 X밴드, C밴드, L밴드 등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고해상도, 이미지부터 저해상도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후 IR 위성과 조합하면 광학, 적외선, 전파 범위까지 전 영역에서 목표물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군은 425 위성의 해상도가 30cm급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m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만리경 1호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가량 정밀한 수준인데요. 북한 VIP 차량의 김정은의 탑승 여부까지 확신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년간 2025년까지 총 5기의 425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계획대로라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그럼 2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는 초소형 사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극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초소형 사위성은 국내 기술로 본체와 탑재체를 일체화함으로써 기존 중 대형 위성 대비 크기와 부피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덕에 압도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발사체 하나에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형화 경량화되었음에도 국산 초소형 사위성은 해상도 1m를 달성했습니다. 고도 510km 동급 사위성 중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인데요.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빔을 움직이는 전자빔 조향 방식을 채택하여 위성 동체 전체를 움직여야 하는 기존 기계식 방식 대비 영상 촬영 수량을 월등히 높였습니다. 쉽게 말해 긴급 임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 군은 독자 정찰 위성 없이 대북 정보를 오로지 미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위성 정보를 미국이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425 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전력화되고 소형군지 위성까지 발사에 성공하면 이제 미사일 기지, 핵실험장 등 북한 전략시설에 대한 상시 밀착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군사정찰 위성이 대한민국 킬체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 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이며 이를 통해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고 킬체인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킬체인 개념이 제한된 건 1991년 걸프 전쟁으로 당시 미국은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해 전투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표적 화과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만 킬체인이 처음부터 효과적이었던 건 아닌데요. 걸프전 당시 미공군의 5200소 디당 파괴한 스커드 미사일은 기껏해야 두세 기에 불과했습니다. 전과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디코이였기 때문인데요. 걸프 전쟁에서 킬체인의 역할은 잦은 전투기 출격으로 이라크 미사일군의 움직임을 묶어놓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걸프 전쟁을 통해 킬체인 개념의 수정 필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탐지, 식별, 추적, 무장 선정, 교전, 평가로 이어지는 전투 체계를 구체화했고 최대 30분, 적정 15분, 최소 10분이라는 킬체인의 명제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필요에 따라 지구상 어느 곳이든 10분 이내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정찰자산,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정찰위성입니다. 군사정찰위성은 전통적인 정찰기와 달리 꾸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지리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아 전역 단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SAO-IR 조합은 지상, 해상, 공중의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며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찰위성은 대기권 밖에서 작동하므로 날씨 조건이나 기후 등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장점 중 하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정찰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성 격추 기술 역시 발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중국만 봐도 지난 2월 원창 우주기지에서 22개의 위성을 탑재한 창정 8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497기의 이성을 우주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2018년 250기에서 고작 4년 만에 무려 2배가 늘어난 건데요. 게다가 미 국방정보국 DIA는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양뿐만 아니라 질도 위협적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경우 국가와 민간인 각자의 영역에서 우주 개발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국가기관인 CASIC 주도로 발사체, 위성, 발사장부터 데이터 교신 시설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일원화된 만큼 개발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로 지리너 시리즈는 75cm 크기의 해상도로 지구 전 지역을 13에서 15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아닌 중국의 군사정찰위성을 실질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뿐만 아니라 군사정찰위성 확보 경쟁과 동시에 적성국의 군사정찰위성을 파괴할 방법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 방식은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위성 파괴 방법인데요. 미국의 경우 SM-3를 이용해 적성국의 정찰위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형 SM-3 블록2A 모델은 최대 유호격 고도만 1200에서 15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궤도가 주 활동 무대인 군사정찰위성은 충분히 격추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 관찰이 주목적인 군사정찰위성은 250에서 2000km의 저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 2008년 고장난 자국의 첩보위성을 격추하는 데 SM-3를 동원했습니다. 당시 위성과 SM-3의 상대 속도는 무려 마 30에 달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당장 확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위성 요격 무기 시험에 성공한 건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단 4개국뿐인데요. 중국은 이미 2007년 895km 상공에 떠있는 자국의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러시아는 2015년 위성 요격 미사일인 누돌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인도는 2019년 자국의 위성 요격 무기 ASAT로 300km 고도의 자국 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나라 모두 군사 초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그만큼 인공위성 요격 기술이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물리적 직접 충돌 방식, 다시 말해 하드킬만이 위성을 요격하는 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파괴 방식, 즉 소프트킬 방식이 위성 무력화에는 더욱 효과적인데요. 다시 한번 미국을 예로 들자면 2020년부터 CCS 블록 10.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16개의 위성 안테나처럼 보이지만 적지상관제소와의 통신을 교란하여 위성을 무력화합니다. 우주 규모의 전자전 ECM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외교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위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성국으로서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상이 아닌 우주에서 적의 위성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하는 방법까지 이미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미국 우주군은 다양한 가역 비가역적 방법으로 적의 우주 역량 활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의 위성 기지국 파괴부터 앞서 말한 전파 방해, 바이러스 등을 모두 총칭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레이저를 이용한 무력화 방법입니다. 아직 레이저 병기가 위성을 직접 파괴할 만큼 강력한 건 아니지만 지난 2022년 미국 로키드 마틴은 300kW급 레이저 병기를 미군에 공급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정찰 위성의 카메라나 라디오의 기능 정지를 유도하기엔 충분합니다. 레이저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나 앞선 두 개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데요. 대한민국도 이를 배워야 합니다. 아직 우주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는 곧 우주 영역이 국제적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완전한 무법지대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국제적인 제약이 마련되지 않은 바로 지금 관련 기술을 선점해야 미래 우주전쟁의 선두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현실인데요. 대한민국이 항상 후발주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초 4.25 사업조차 2020년 첫 발사가 목표였지만 예산당국과 국회의 심의과정 탓에 이미 3년이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본래 계획이었으면 2023년 5개의 위성을 모두 쏘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요. 더 이상 캐캐묵은 제도가 대한민국 우주 진출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